오늘 짝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시장의 흐름도 파악하는 시간.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자, 오늘은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이현준 과장 나와 있고요. 토마토 투자문의 최재곤 운용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곧바로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관심 끌었던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준금리 연 2.5%.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14개월째 동결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했고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하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옵션 만기.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수개월째 플랫한 아주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는 만기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빈익빈 부익부. 이 단어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10일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2000선 테스트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형주 지수 차트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종목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향후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기준금리 연 2.5%, 또 옵션 만기,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최재근 의원님,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빈익빈 부익부, 요게 이제 부익부, 요게 이제 되는 종목만 된다,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랑 이제 소형주 이런 쪽만 좀 되잖아요. 이런 배경은 좀 먼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살 게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 저희가 업종별로 쭉 나열해놓고 보면은 자동차, 전기전자, 음식료, 여러 가지 화학, 철강,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업종이 없어요. 화학, 철강, 과다 설비, 그리고 전기전자는 지금 현재 전기전자 자동차는 환율, 이렇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돈은 유동성은 풀려 있고 지금 시장에 이제 돈이 갈 데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로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신이라는 좀 키워드를 제가 좀 계속해서 여러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 좀 불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 추정치라든지 그리고 향후 어떤 성장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틀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리움쿠첸이나 게임빌 컴투스나 이런 거 등등을 보게 되면은 B2C 업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량에 대해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좀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되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익 추정치 막연하게 어디로 얼마 들어갈 거다. 그 B2B잖아요.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실제로 또 어떤 설비 투자 사이클 늦어지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삼성 LNS나 이런 애들 다 B2C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일부 종목들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는 하나의 또 이유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까 앞서서 언급해 주실 때 오늘 코스닥만 좋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거래소의 중소형 사이즈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지만 성격이 좀 코스닥 같은 애들. 일단 이 코스피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0.63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1.84%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반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상반기 주식 시장을 놓고 봐도 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선전이 눈에 띄게 좋았었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 몇 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 테이퍼링 유동성 회수 단계 들어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머징 국가, 이머징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보는 나라는 중국이죠. 이에 맞물려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뚜렷한 경기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여기 이제 환율적인 문제도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환매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이즈가 좀 작은 이 정부 정책의 이슈를 받거나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실적이 조금 차별화되고 성장과 꿈이 있는 종목 쪽으로만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주제를 받고 좀 애매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큰 흐름상으로는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거라서 이제 좀 사실은 좀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조금 제가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그러면 뭐 두 분 다 그 빈익분 부익부 이런 쏠림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와 있고 사실은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정책 테마 뭐 다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좀 더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불신이라는 네. 일단 키워드 자체가 좀 사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헤지 펀드들 지금 이제 사모펀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설립인가 굉장히 좀 간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시작을 하시는데 따로 차려가지고요.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흔하게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키워드가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펀더멘탈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현대차는 롱, 기아차는 숏 아니면은 뭐 반대로 하든지 똑같은 업종 내에 비슷하게 거의 뭐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종목 두 개를 갖다가 롱과 숏을 쳐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분기라든지 한 개 분기라든지 아니면 반기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 차이 안에 어떤 그 각 종목마다의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갭만 먹고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하나는 숏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든지 그 갭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나오면서 실제 펀더멘탈이 좀 왜곡되는 경향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방향성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롱이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만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이게 몇 가지가 좀 벌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좀 쏠림 현상을 좀 과중화시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시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좀 저희가 대비를 해서 트레이딩 어떤 시점이라든지 타이밍 자체를 조금 더 변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뭐 극단적인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겠죠. 분명히 뭐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또 뭐 산이 높으면 고리 깊듯이 좀 빠지겠지만 다른 종목들, 다른 어떤 테마군들에서 또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에 사실 좀 철진한 얘기긴 한데요. 뭐 에미하고 매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윤영님? 아니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애널리스트 개미, 매니저 개미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무슨 처음 들어보신 용어세요? 예. 일단 처음 듣네.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돈 모아가 출자해서 그 주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엄청 많다고 그래요. 뭐 여의도 가면 자문사격으로 해서 뭐 어떤 빌딩 전체는 트레뉴라고 그거 옛날 60 자리에 SK 자리에 오피스텔 거기 네. 뭐 전체 뭐 한 네, 절반 네.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 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의 투자 클럽인 거죠. 투자 클럽이 성행하다 보니까 투자 클럽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유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그런 모임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중소형 그런 컨셉이 것도 있죠.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많다는 거고 펀드는 아까 전체 유동성은 좋다고 해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 주식 펀드 플로우를 보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 펀드 플로우라는 게 웃긴 게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이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단타가 늘었어요. 단타가 2천 아래로 네. 오면 사가지고 네. 2천은 한 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네. 총량으로 주식형 펀드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건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빠져나가기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 플로우라는 게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꼭지 그리고 바닥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만들어요. 절대 네. 개인이 만들지 못합니다. 예. 그 꼭지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만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펀드 플로우라는 게 지금 결국은 개인 돈이거든요. 결국은 개인 돈 모아가지고 펀드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되면은 네. 실제로 향후에는 어떤 방향성이 향후에 정해지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2,100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향후에 경기 전망이 좋다. 그럼 거기서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현재 어떤 구간에서의 펀드 플로우 전체적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 어차피 머물러 있는 돈, 예탁금이라든지 뭐 CMA라든지 뭐 비유동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오히려 펀드에 돈이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예탁금이 늘어나나요?
전체.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증권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부동자금이 또 그 이외의 부동자금도 결국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까? 투자할 때가. 그럼 결국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예금에 들어오고 있던 돈이 언젠가는 결국은 주식, 부동산 둘 중 하나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레벨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최재건 운용위원님.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멀리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뭐 어떤 면에서 멀리 갔다고 보세요? 아니 뭐 언젠가는 라는 단서 자체가 그런 돈들이 예, 그렇죠. 예, 뭐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펀드 플로우에 자금이 빠진다는 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하반기 이익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대형주 갖고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도 재밌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몰리는 쪽이 코스닥인데 그렇다면 코스닥에 한 1,010개 정도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모든 종목들 오늘 다 갔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죠.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그 덴마크가 유산균의 종주국이라고 말씀을 저도 그거 먹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요. 지금. 예, 지금 마켓 쉐어가 덴마크 내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는 건 아니다. 예, 그렇죠.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뭐 질문을 하겠네요. 네, 지금 전 궁금한 게 코스닥이 520선까지 지난달에 급락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신용잔고 급증 얘기였거든요. 이 신용잔고가 여전히 비중은 높은 편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네네. 예, 이 지금 그 조정에서 그게 이제 뭐 털린다 안 털린다 이 논란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털리지 않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40포인트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이런 방송이 끝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랑 둘이 밖에 나가서 이제 바카스 같은 걸 한 잔씩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 안 빠진다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도 5월 31일 날 고점 찍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을 당시에 코스닥의 신용 융자잔고가 2조 3,8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신용 융자잔고가 2조 2천억대까지 한 2천억 정도가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이 멋지게 나왔고 지금 지난 4월 23일부터 고점 찍고 나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코스닥의 신용 융자잔고의 고점은 5월 20일경에 나왔고요. 2조 4천억대 후반 정도가 나왔는데 조금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가고 있냐? 7월 1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잔고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 한 1조 8천억에서 9천억이 평균입니다. 평균 수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되지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는 좀 왔다. 그러니까 신용이랑 좀 섞어보면 좀 불편한 지수짜리다. 네, 여전히 저는 융자잔고는 한 번 정도 한 2천억가량 털려야 된다. 예, 그 정도는 털려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고 계세요. 그 얘기하는데 나랑 바카스 먹은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저한테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 그런 얘기 언제 했어? 그때 막연하게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를 뭐 뒷받침하는 그 논리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이걸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이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추세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 추세가 가장 좋은 쪽은 어떤 그 추세를 꺾이게 하는 계기가 그게 이제 뭐 경기 상황에서 나오는 펀더멘탈이다 아니면 기술적인 흐름이든 간에 그 뭐 영어로는 뭐 키 리버설 데이라고 그래요. 반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미 있는 반전일까지는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석가들의 중론 전체적인 견해인데 그러한 그 신호는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이든 기술적이든 어떤 수준에서 나온다고 어떤 그 계기로 나온다고 보시는지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중성도 된다 하고 있는데 여기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과장님. 이게 다 복합적인 말씀하신 게 아시겠지만 결국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결국은 다 복합적인 거예요. 뭐 경기 상황, 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해외 모멘텀. 이제 결국은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 경기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해외의 어떤 모멘텀들이죠. 뭐 중국 경기가 좋든지 미국 경기가 좋든지 그렇게 되면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요. 국내 경기가 좋으면은 저희 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 조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대응주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말이 되나요? 근데 그 부분도 있는데 섹터별로 섹터별로? 차별화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잘 나가는 게 이제 의료 정밀 기기 이쪽이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좀 적다. 그런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아지는 양상이 오기 전까지는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더 강세일 가능성이 높죠. 없다. 아직은 그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아니요, 전 좋아지고는 있다고 보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죠. 대형주가요? 아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올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섹터가 중국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그것도 중국 경기 영향에 따라서 그 부분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경쟁 섹터가 너무 중국 쪽에서 지금 IT 전기전자도 지금 결국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또 따라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쟁국이라기보다는 상대국 간의 어떤 경쟁적인 관계, 그 증설 모멘텀, 전체적인 산업 플로우가 조금 지금 현재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럼 중소형주를 보자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어떤 레벨업이 되려면은 어떤 좀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너무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 2분기 실적, 미국이라든지 어떤 중국이라든지 2분기 실적 시점 맞이해서 그 전까지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좀 올라온 감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하다. 좀 여기선 중립적인 어떤 포트를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가시고. 운영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V자 반등, 버냉키 쇼크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상황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돈을 쏜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조절을 해서 그냥 다시 올라온 거죠. 실제로 우리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사실상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있던 뭐 조선주들 기초적으로 올라갔던 패턴. 그게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익 전망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 쪽 플레이보다는 여전히 이 중소형주 쪽에 그것도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사실 그 계기는 그러면 전환되는 계기는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중국 쪽에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니 차이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수출 의존도 역시도 지금 상당히 높은 부분, 그 부분을 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산업 구조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에서 지금은 내수 촉진, 내수 중심의 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 쪽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중간재를 오히려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본다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과거에 우리 전통 굴뚝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건 정말로 좀 큰 그림에서 아주 좀 저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자,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도 2007-8 시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컨셉이 사실은 다 중국이랑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전체 산업에 어떤 산업이 가냐 요것만 좀 바뀌었지 여전히 좀 중국 모멘텀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소형주 그런 관련 섹터군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키워드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정리 들어보니까 5번째 키워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4번째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10월의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바로 간밤에 나왔던 FOMC 회의록 의사록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테이퍼링을 축소하는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350억 달러가 남아있는데 매달 기존까지 해왔듯이 100억 달러씩 줄이면 딱 10월이 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초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환호를 하면서 달러와 약세,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아주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키워드. 네, 오늘 나온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채우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수출이 7.2% 증가, 예상치가 10.6%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추이 계속 확인할 대목입니다. 6번째 키워드, 옥수수 가격입니다. 4년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간밤에 4년 만에 처음 부셜당 3달러대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작황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사료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옥수수 가격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 분류해봐야 되겠습니다. 7번째 키워드.
폭염주의보. 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밤잠 주무시기 어려우셨죠?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게 되면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스마트 그리드 같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시사가 나올까요? 자,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군의 양적 완화 10월 종료, 또 중국 수출 증가, 옥수수 가격이 많이 빠지나 보네요. 그리고 폭염주의보까지 와 있는데요. 자,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키워드가 이제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폭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폭염주의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해군 더운 여름 수해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운영령님 먼저. 뭐 전통 더워지면 이거 좋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딱 떠오르고 ESS 네. 그리고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예, 그 정도로 좀 최근에 좀 관련해서 매매한 게 있으세요? 여행 관련주로 매매한 종목은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날아간 종목은 있죠. 여름 수혜주 중에서는 특별하게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텍이요? 예. 그 오텍은 스마트 캐리어 에어컨을 2011년도에 가져왔는데 지금 2주 정도 흐름을 살펴보니까 거의 주가가 한 30%가량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 작은 종목인가요? 오텍도? 예. 자, 과장님은 최근에 이제 여름 수혜군 하면 좀 뭐가 제일 여름하면 좀 급등으로 좀 유명했던 게 스마트 그리드 이쪽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 PS텍, 누리텔레콤, LS한전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여름 되면은 블랙아웃 정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왜 전기장경 올라가면서.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블랙아웃 얘기는 아마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원전이 이제 재가동이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좀 성공적으로 좀 재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전력 수급도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한전이 최근에 주가 오른 게 그런 이유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력 가격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오게 되면 사실상 블랙아웃의 우려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게 맞는데 이게 또 개별 종목들 오늘 한번 쭉 돌려보니까는 나쁘진 않았던 흐름인가요? 이게 좀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그게 해외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러시아 내 어디냐 중국이 내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 게 제가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LS한전 공부하면서 쭉 공부했을 때는 저희 나라가 스마트 그리드가 굉장히 좀 열의한 나라입니다. 아, 오히려요? 저희 나라 제주도에 실증도시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텔레콤이 AMI가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스마트 그리드 그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탑10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실제로 수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찰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블랙아웃이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흐름이라든지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떤 실적 개선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냥 관심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하면 오히려 이제 폭우도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이제 빨아 올렸으니까 많이 또 비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료나 농약주 혹시 잘 안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료나 농약, 그러니까 사료 계절성이 있나요? 여름에 좀 이 정도 7, 8월 때 사면 좀 수익이 난다온 그런 혹시 경험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계절성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사료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키워드에 저희 옥수수 가격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료의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사료의 제조 원가는 낮아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면서 고기는 또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옛날부터 나온 펀드 뉴스 플로우긴 한데 당장 이제 원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은 올라가는 건 맞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재밌는 게 이제 엘니뇨 때문입니다. 이게 엘니뇨가 나올 거라고 곡물 가격 오를 거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미국이 기상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엘니뇨가 미리 발생할 걸 알고 미국 농업 지역에서 더 많이 심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엘니뇨가 좀 생각보다 좀 늦게 발생이 되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효과가 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곡물을 이제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 수확량에 대한 작황과 수확량에 대한 예측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곡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분 다 매매를 좀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계절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하기는 좀 애매한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료주는 계절성이 아니죠. 작황 문제가 좀 달린 거고 그리고 또 계절성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착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연간 이익 전망치 가지고 저희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매기잖아요. 매년 여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간 이익 전망치는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여름이라고 해서 하림이랑 동호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육계 그 양계 농가가 이제 그 구조조정이 끝난 거죠. 그 서로 치킨 게임 하다가 닭값이 뭐 3,000원, 2,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 치킨 게임 끝난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절성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을 보시는 게 더 맞은 투자다. 최근에 뭐 네, 국내에서 네, 올랐던 종목들 보면 매출액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건 아니고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랐던 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미리 사놓죠. 그리고 나서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걸로 스팟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수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입으면서 근데 충분히 저는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예, 앞으로도 이 폭발적인 뭐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기술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염주의보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군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 생각 간절하시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8번째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여행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여름 휴가 시즌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목적은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행주, 투자 판단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9번째 키워드, 다음, 잊을만 하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우리투자증권이 카카오와의 합병 가치가 9조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그 시너지 효과를 반영해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번째 키워드, LG그룹 조정 심화, 턴어라운드 주식, G3, 애플 아이폰 6까지 정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던 LG그룹주가 이제 조금씩 조정권에 진입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탑10에 출연하는 한 전문가는 삼성의 대피소 역할을 LG가 끝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그동안 삼성그룹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어떤 풍선 효과로 상대적으로 LG그룹 IT주를 선택했던 자금이 이제 조금 빠져나온다. 뭐 이런 식의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비닉빈 부익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준 과장님은 어떤 키워드 내일 장까지 가져가시겠어요? 예. 오늘 키워드가 뭐 딱히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최재곤 의원님은 어떤 키워드를? 예, 제가 선정한 비닉빈 부익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준금리 연 2.5% 요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환율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환율이 오늘 좀 올라서 나왔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해봤고요. 공략주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곤 의원님 공략주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오늘은 미디어 플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신의 한수. 그리고 지난 5월 28일 날 개봉을 했던 순수하게 배급만 했던 영화인데 끝까지 간다. 뜻밖의 흥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을 6월 말 기준으로 120만 이상을 지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한 17억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증권사 가이던스를 보면 한 10억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그보다 한 7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중국 진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오리온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이 신의 한수란 영화, 지금 연일 박스 오피스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6일 날 개봉을 합니다. 이 군도라는 영화, 강동원과 하정우가 주연을 하는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영화. 계급사죠, 여기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신의 한수와 군도는 투자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급도 하고. 예, 지금 뭐 둘 다 영화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남자답게 현재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가 오늘 종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가로 하시고. 자, 과장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예, 저 오늘 레드로바 들고 나왔습니다. 레드로버. 예. 레드로버 뭐 먼저.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3D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제가 넛잡을 작년에 이제 흥행이 좀 됐죠. 영화 관련한 쪽 갖고 오셨네요? 예, 컨텐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별로 없어서 컨텐츠 조금 계속해서 좀 성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넛잡이 작년에 흥행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잡히는 건 올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이 실제로 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는 좀 좋아질 거고, 특히 3분기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향후에 뭐 미디어플렉스 좋은 종목이지만 저희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3D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향후에 좀 성공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럼 몇 잡은 좀 잘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잘 됐나요? 중박은 쳤다는 거죠. 저 중박. 중간 그러니까 정도는. 초대박이 아니고 예. 확실히 하필이면 또 겨울왕국이랑 붙어가지고. 그렇죠. 겨울왕국이 예. 너무 대박을 아, 내서. 저도 겨울왕국 봤어요. 그런데 이게 중박은 친 게 뭐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뭐 VOD 판권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너짭2도 이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3D 애니메이션 컨텐츠 업체,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아류 업체가 미국 박스 오피스의 3위까지, 2위까지 오른 게 이제 레드로버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향후에 좀 인정받을 것 같아서 저희 레드로버 들고 나왔고요. 이제 그러한 분들도 가격적으로도 지금 현재가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높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좀 길게 보고 7,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당?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좀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좀 항상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뭐 매수, 여기서 매수하라고 딱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분할 매수로 좀 천천히 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손절가는 좀 낮게 5,5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영화 산업이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앞서서 뭐 블랙아웃이나 뭐 여러 여름 테마 얘기했지만 그쪽은 좀 재미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공교롭게 두 분이 영화와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을 또 추천을 해 주시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까지 가져갈 키워드, 최재권 운용력과 저는 빈익빈 부익부고요. 이현중 과장은 없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은 기준금리 연 2.5%, 환율과 연계해서 이쪽 부분 좀 지켜보자고 하셨네요. 최재권 운용력은 미디어플렉스. 네, 군도 뭐 신의 한 수 다 남자 영화입니다. 네, 남자답게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현준 과장은 레드로버, 매수가 종가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500원입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지난 6월 금통위 때도 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환율이 금통위 끝나고 한 4일 정도 올랐던 상황인데요. 수출주가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수출주가 뭐 다음 주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단기 반등 나오는지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